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식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성주의 학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구성주의 학습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교육공학 또 대학원에서 배워야 할 부분인데 이미 우리 고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주의 학습이 어떤 것인지 또 이 구성주의 학습에 입각해서 과연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옆에 있는 학생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주의 학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구성주의 학습이란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수업 방식이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PBL 또는 PP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질의응답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자,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학습 방법을 교육 현장에서 누구나 실행하고 싶지만 현재의 수능 입시제에서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EBS 교재로 많은 학생들이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가 촉진자 역할을 하는 수업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기존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앞에 나가서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특정한 과제를 부여받고 그 과제를 조별이나 혹은 개인별로 준비해 가서 그 수업 시간에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네, 네. 그렇겠죠.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나가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좀 길목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조별 활동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조별 활동을 하고 선생님의 방향성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구체화한 것이 바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거꾸로 교실의 문제점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성공적으로 가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실제로 거꾸로 교실 수업에 해본 적은 없는데요.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학생들이 그 다음날 배울 과목을 먼저 공부한 후에 그것을 토론 위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거꾸로 교실로 수업할 경우에는 좀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거꾸로 교실은 매우 창의적인 학습,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성주의 학습의 실현으로서 적합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수업에 할 즉 차시 예고를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럼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수행평가 등등을 실행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데 그러면 매일 거꾸로 교실 자료를 받고 수행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돼서 지금 수능 입시제하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은 학생들에게 먼저 영상을 통해서 알려줄 때 영상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그 다음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영상을 제작한 후에 무엇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만 학생들이 인식하고 미리 조금씩만 공부를 해서 다음날에 왔을 때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어제 공부했던 그거네 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만 있다면 부담감도 적고 학생들이 좀 더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옆에 학생이 왜 이렇게 우수한 답안을 하나 아실 겁니다. 이 학생을 보게 되면 실예를 들고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방법론을 찾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돋보이는데 여러분도 가능한 한 방법론을 밖에 찾지 말고 교육 현장 찾는 게 좋죠. 사실 거꾸로 교실의 학생도 문제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방송 촬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매일 이 동영상을 만든 학생들에 제공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1년에 한두 번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힘들 텐데 매 시간 만들어서 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학생은 재미있게 접근했습니다. 방송용 기자재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화면을 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임 누구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께서 분장하기도 하고 뭐 피노키오 복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 재밌게 해주기도 해서 학생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이렇게 재밌는 모습으로 나오셨구나. 그리고 재밌는 과제를 수행하게 도와서 아이들이 게임보다 더 재밌게 거꾸로 교실에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창하게 접근하지 말자. 왜 영상을 꼭 10분, 20분 만들어야 될까? 1, 2분 정도를 만들어서 재밌게 해서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꾸로 교실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제가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 서면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 AI 알파고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줬는데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는 전기, 2차 전기, 3차 컴퓨터죠. 그리고 이제 4차는 조금 전에 AI라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죠. 로봇에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즉 딥러닝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사람의 뇌세포가 움직이는 것처럼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뭘까요? 알파고잖아요. 실제로 인공지능인 로봇이 딥러닝,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한 8만 개 정도의 그 유명한 바둑 기사들의 수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32만 개가 다시 작동을 해서 세계 최고인 이세돌조차도 게임에서 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세상에 등장됐을 때 우리 인간들은 과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보다 나은 발전을 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인간을 소외시켰다고 했을 때 일자리 박탈당한 인간들이 무슨 운동을 벌였죠? 러다이트.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을 벌인 것처럼 인공지능을 파괴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우리 교단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 문제도 해결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출제를 5선에서도 한번 거론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실까요? AI가 교육 현장에 들어왔을 때 그 AI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보조교사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AI 역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교사의 역할과 AI의 역할을 분담해서 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AI가 처리한다면 그 둘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 대학 교수님께 질문했다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나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대길래 그러나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재밌는 예를 들은 거죠. 이제 물론 4차 산업혁명 때 조금 전에 AI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IoT, 조금 후에 해야 할 인터넷 오브 띵즈죠. 사물 인터넷 등등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설에, 모든 사물에 이제 컴퓨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모했다고 한다면, 이제 4차는 우리는 컴퓨터를 만지지 않는 거죠. 물론 일부 개발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기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의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가정에 딸아이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여학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학교 끝나고 오거나 독서를 끝나고 오면 늘 집 앞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이것이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7, 8개월 후에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배달이 된 것입니다. 어떤 우편물이었냐면 육아용품 30% 세일해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우체통에서 보시고 편지통에서 보시고 이거 잘못 왔나 보더라고 본 거죠. 근데 주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딸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본 거죠. 우리는 육아용품이 필요 없는데 왜 우리 집에 딸 이름으로 왔습니까? 라고 했었더니 아니 3개월 후에 거기 아기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빠는 화들짝 놀란 거죠. 근데 딸아이가 몸이 계속 불어 있어요. 그래서 고3 수험생이라 늘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딸아이가 임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독서실을 다니면서 뜻하지 않게 독서실 선배와 불미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몸이 부니까 그리고 복대로 배를 가리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미 이 아이가 슈퍼에 갔을 때 임신하기 이전과 임신한 이후에 물건 산 것들이 모두 빅데이터화 된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저장되면서 그 컴퓨터에서는 지금 임신한 이후에 산 물건들이 이제 계속 축적된 거죠. 데이터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가 되면 요 물건 산 추이로 봐서는 임신 8개월, 7개월 정도 됐으니까 3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그럼 미리 알려줘서 30% 싸게 준다 그러면 선점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AI, 알파고를 이야기하면서 빅데이터까지 접근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지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AI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사라져야 할 직업 그리고 생겨날 직업들이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겠죠. 사라질 직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운송업계 쪽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물건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AI가 주소를 감지하고 그 부분으로 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업계에 많은 직업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생겨날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나 혹은 AI를 그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튜닝하는 그런 직업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 몸이 발달되면 거기에 걸맞게 AI를 소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튜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서민들은 고급 승용차 갖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 몇 억씩 되는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튜닝하는데 또 몇 억을 들인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씁쓸한 그 사회 현실을 보게 됐는데 AI 튜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 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과학 문명 발달을 가다 보니까 힐링하고 싶어서 자연 회귀 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거 보면 문명이 발달될수록 과거 회귀, 원시적인 삶을 동경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나중에 슬로시티 이야기도 하겠지만 느림의 미학, 느림의 철학으로 접근하는 산업이 발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가상현실을 일반적으로 VR이라고 하고 증강현실을 AR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고 이제 이러한 증강과 가상현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긍정 부정적 측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 측면이 있었을 때 담임 교사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우선 증강현실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새로운 그래픽을 추가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카메라로 비쳤을 때 일반 우리의 현실 세계가 비춰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포켓몬 캐릭터들이 비춰지는 것이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의 현실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게임처럼 아예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문제점은 중독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을 잡으러 속초까지 달려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가상현실은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돼서 학업을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나고, 증강현실은 현실의 공간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포켓몬고 게임을 이제 대표적인 예로 잘 들어줬는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현실에서 답답한 삶을 살고 즐겁게 세계에 살았을 때 모험적인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 매우 흥미진진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보면, 중독돼 있다 보면 가상의 현실에서 현실로 올 때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죠. 현실로 돌아오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학업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 속에 중독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거꾸로 교실 이야기도 했지만 집에서 학습하는 면, 심지어는 숙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참신한 방법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 오도록 돕는다면 게임보다 더 재미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통한 학습이 요즘 이제 다시 개발되고 유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적인 학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IoT, 조금 전에 거론했지만 인터넷 오브 띵즈죠. 모든 사물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지는 것인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CTV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CCTV가 인간들에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 특히 학교에 CCTV를 설치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CCTV가 학교에 설치되었을 때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학생들이 어떤 위험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본 후에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루 종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 CCTV를 설치한다면 학생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TV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이 효과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2017년 11월 3일부로 효과가 효과, 교가가 교과, 관건이 관건으로 발음해도 된다. 즉 복수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참고로 해두시고요. 이제 과거에는 교과서, 교과과정, 효과, 관건 이렇게 발음했었는데요. 지금은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것도, 반면 안간힘이라고 발음했었는데 지금은 안간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전에는 불법이라고 했었거든요. 불법 유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불법 두 가지 다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라,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라. 어떻게 발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이걸 인지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는데 맞은 겁니까? 네, 그냥 습관처럼 뱉은 말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뱉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학생도 정선된 언어를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앞에서 절대로 뱉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라고 해야죠. 절대로 써서 안 된 말 아시죠? 뱉다, 저희 나라라고 하는 말,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인 IoT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뱉다라고 하는 말 쓰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